주변에 보면 제 친구들은 좋은 여자 만나서 애도 낳고 행복한 가정 꾸려서 잘도 살아가는데 저는 참 배우자 복도 없는가 봅니다. 어쩌다가 이런 여자를 만나서 못 볼 꼴들을 그렇게도 많이 봐야 되는지 지금 생각해도 기가 막힙니다. 이젠 끝이겠지 하면 또 다른 사건이 터지고 이젠 진짜 끝이겠지 하면 또 일이 터지고 아내의 외도 잡고 확인하는 데만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아내와 저는 직장 동료로 처음 만났습니다. 저는 경영관리부에 있었고 아내는 총무부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같은 부서 사람들하고 저녁을 먹을 겸 고깃집으로 갔는데 거기에 총무부 사람들도 몇 명 와 있었습니다. 그쪽 사람들은 일찍부터 와 있었는지 술이 꽤 취해서 있더군요. 우리는 총무부 사람들과 인사를 했고 괜찮으면 합석하자고 하기에 그럼 오랜만에 술이나 같이 한잔 하자며 우리는 총무부 사람들과 테이블을 붙이고 앉았습니다. 고기를 굽기 시작하고 고기가 익기 전에 술잔이 오고 갔습니다. 빈속에 술이 들어가서 그런지 술이 은근히 취했습니다. 너무 급하게 마셔서 술이 취하는 것 같아 저는 잠시 쉬었다 마시려고 술잔을 들지 않고 있으니 저 반대쪽 끝에 있던 총무부 여직원이 제 옆에 와서 앉는 겁니다. 왜 안 마시냐고 혼자 안 마시면 반칙이라며 술을 따라주더군요. 이미 취한 것 같아 조금 있다가 마시겠다 하니 술은 취하려고 마시는 건데 술 깨면 재미없다면서 서로 오다 가다 인사만 하는 사이에 러브샷을 하자며 제 팔을 끌어서 러브샷을 하더군요. 주변의 직원들이 오 둘이 사귀는 거야? 하면서 환호와 야유가 섞인 말을 하자 이 여자는 갑자기 제 팔짱을 끼면서 우리 잘 어울려요? 하더군요. 그때 저 순간 너무 당황해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갑자기 도발하듯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묻는 것도 당황스러웠지만 그 여자가 내 팔짱을 끼는 순간 내 팔을 자신의 가슴에 딱 붙이고 있어 그 여자의 가슴이 그대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여름이라 나는 반소매 옷을 입고 있었고 그 여자는 가슴이 살짝 드러나는 옷을 입고 있어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여자는 제가 당황한 것을 뻔히 보면서도 바닥에 떨어진 젓가락을 줍는 척하면서 제 몸에 자기 몸을 자꾸 스치더군요. 너무 아찔하고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아마 그 상황이라면 어느 남자든 그랬을 겁니다. 제 표정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괜찮냐고 물었고 저는 둘러댈 말이 없어 술이 너무 취해서 그런 것 같다고 잠깐 바람 좀 쐬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바람이라도 쐬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와 숨을 고르고 있는데 그 여자도 따라 나오더군요. 술 많이 취하셨어요? 하며 또 제 팔짱을 끼는데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제 팔에 자기 몸을 밀착시키고서는 저기 가면 벤치 있다며 저기 가서 술 좀 깨고 오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거절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이 귀신에 홀린 듯이 그 여자를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작은 공원에 있는 벤치에 앉았고 그 여자는 제 앞에 바짝 앉더니 오늘 하루 종일 높은 구두를 신고 있어서 다리가 너무 아프다며 다리 좀 올려도 돼요? 하길래 뭐라고 할지 몰라 긍정도 부정도 안 하고 있었더니 제 허벅지 위에 자기 다리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올리더니 다리 진짜 많이 부었다 하며 안 그래도 짧은 치마를 더 걷어 올리는 겁니다. 제가 눈들 곳이 없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니 그 여자가 내 얼굴을 자기 쪽으로 돌리더니 왜 다른 데 봐요? 나 매력 없어요?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고 말을 얼버무리니 귀엽다 라고 하더니 그 여자가 갑자기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때 몸이 붕 뜨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미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고 우리는 직접 관계만 안 가졌다 뿐이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근처 모텔로 향했고 회사에서는 서로 고개로만 인사하다가 그날 밤 우리는 몸으로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다음날 회사에는 우리 두 사람의 얘기가 퍼져나갔습니다. 둘이 술 마시다 사라졌다. 가방도 다 두고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얼굴이 까칠해 보인다. 간밤에 무슨 일 있었냐. 혹시 잠을 못 잔 것이냐. 장난기 섞인 질문들이 쏟아졌는데 저는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컴퓨터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거의 맨날 만났고 매일 잠자리를 했습니다. 갑작스런 몸의 변화에 몸이 이겨내지를 못해 산삼이라도 살만 먹어야 기운을 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지치지도 않더군요. 우리는 매번 다른 장소에서 관계를 했고 한 번 갔던 곳은 절대 가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그걸 원하더군요. 늘 새로운 곳에서 해야 새로운 느낌이 든다고요. 그렇게 그 여자와 관계를 가진 지 2달 만에 동거를 시작했고 너무 늦어지기 전에 결혼하자며 만난 지 10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그렇게 그 여자는 제 아내가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니 아내는 갑자기 회사를 옮기겠다고 하더군요.
왜 잘 다니던 회사를 옮기냐고 하니 부부끼리 같은 회사 다니면 불편하고 일하는데도 방해된다며 결혼하기 전부터 다른 회사 원서를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오라고 연락이 왔다고요. 제가 생각해도 부부가 같은 회사 다니면 불편한 점이 없지 않기에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 후 4개월쯤 지났을 겁니다. 그렇게 밤마다 잠을 못 자게 하던 여자가 갑자기 시들해지는 듯 했습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7번 이상 요구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일주일에 3번, 1번,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도 할까 말까 분위기가 바뀌더군요. 뭔가 이상한 느낌은 들었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새로운 회사 갔으니 피곤하기도 하겠다 싶어서요.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회사는 회식을 꽤 자주 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까지 회식을 하더군요. 회식 자리에 빠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회식이 있을 때마다 꼬박꼬박 참석하고 밤 12시를 넘겨서 들어오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술을 마시면 어떻게 행동하는지 너무나 잘 아는데 술을 자주 마시는 것이 무척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회식이 그렇게 많냐며 회식에 꼭 가야 되냐고 하니 회사 생활하는 사람이 회식은 목숨 걸고 가야 하는 거 모르냐며 회사 생활 그냥 하는 줄 아냐고 오히려 저한테 짜증을 내더군요. 그럼 12시는 넘기지 말고 들어오라고 했더니 우리 부모님도 안 하던 통금을 당신이 하냐며 왜 사람 숨막히게 그러냐고 자기를 구속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원래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 소리가 너무 기분이 나빠서 그럼 결혼한 걸 후회한다는 말이냐, 네가 먼저 나한테 들이댔지 않냐 했죠. 그랬더니 이런 얘기하는 거 구질구질 하다면서 답답해서 바람이나 쐬러 갔다 오겠다며 밖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날 밤 안 들어왔습니다.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더군요. 저는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잤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나다가 나중에는 혹시 무슨 사고라도 당했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다음날까지 연락이 없으면 경찰에 실종신고라도 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음날 아침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디서 자고 왔는지 아침 일찍부터 부엌에 들어가더니 안 하던 밥도 하고 콩나물국도 끓여서 다정하게 밥 먹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장난하냐고 어젯밤에 안 들어오고 어디서 잤냐고 하니 친한 언니 만나서 술 한잔 하다가 술이 너무 취해서 잠들어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고 하니 요 근래 안 부리던 애교까지 부리면서 저를 달래더군요. 저는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주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한 번만 더 외박하면 너하고 끝이다 하니 알았다고 그러니까 그만 말하라며 입을 맞추더군요. 아내가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이 약해져서 그냥 넘어가곤 했는데 아마 그것이 불씨를 키웠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 후로 아내는 회식에 참석하는 횟수는 줄었습니다. 회식에 가도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하고 재미가 없다나요? 그래서 회식이 원래 다 그렇다. 재미없는 곳이다. 회식은 예의상 가끔 한 번씩만 참석하면 된다 했죠. 그런데 차라리 회식 자리에 나가는 게 나았던 것 같습니다. 며칠 후에 회사 마치고 집에만 들어오니 심심하다며 뜬금없이 동호회를 가입하겠다고 하더군요. 기타 동호회에 가입하려고 기타도 주문해 놨다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기타는 웬 기타냐? 기타를 칠 줄이나 아냐 하니 기타를 칠 줄 알아서 가는 거야? 배우러 가는 거지? 하더군요. 그런데 그 기타 동호회에서는 기타를 치는 건지 기타통에 술을 부어 마시는 건지 기타 동호회 모임만 갔다 오는 날이면 아내는 술 냄새를 풀풀 풍기고 들어왔습니다. 그 동호회에 기타 치러 다니는 거 맞냐? 술만 마시는 거 아니냐?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있는 곳인지 내가 사람들 한번 만나봐야겠다 했지요. 그랬더니 올 것 없다고 몇 번 나가보니 별로네 관둘 거야 하더군요. 그러더니 진짜 기타 동호회를 탈퇴하고 다음에는 와인 동호회에 나가서 활동을 하더군요. 그래서 와인은 또 무슨 와인이야? 그럼 맨날 술 마시고 오냐 하니 늘 소주만 마시다가 와인을 마시니 와인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다나요? 알고 보니 와인은 이름 하나도 그냥 붙여진 게 아니더라면서 하나를 마셔도 제대로 알고 마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도 와인 공부 좀 해봐야겠다며 그 와인 동호회 어딘지 같이 나가자 하니 왜 이래 촌스럽게? 부부끼리 같이 동호회 활동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와인 동호회 나가고 싶으면 다른 데 나가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동호회나 가입할까 하다가 특별히 관심 있는 것도 없고 사람 만나는 것도 별로 즐기지 않아서 아내가 동호회에 나가면 저는 집에서 혼자 영화를 보거나 가까운 산에 등산을 다녀오곤 했습니다. 와인 동호회에 나가기 시작한 아내는 당연히 술을 마시고 왔고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짜증나서 너는 알코올 중독자냐? 왜 그렇게 만날 술만 마시냐 했더니
와인 동호회에 나가니까 술을 너무 많이 마시게 된다면서 와인 동호회도 끊는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가입한 동호회가 10곳은 넘습니다. 와인 동호회 다음에는 커피 동호회에 가입하고 커피 동호회를 들고 나니 바리스타 과정이 배우고 싶다며 바리스타를 배우기 시작하더니 너무 실내에서만 있으니 답답하다며 나중에는 자전거 동호회에 가입하더군요. 그런데 뭐 하나 끈기 있게 제대로 활동하는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몇 번 나가다 재미없다고 그만두고 지루하다고 그만두고 계속 여기저기를 옮겨 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주말 아내는 어디가 아픈지 끙끙 앓아 누웠습니다. 주말이면 목숨 걸고 나가는 동호회 모임에도 못 나가는 걸 보니 엄청 아픈 모양이었습니다. 어디가 아프냐고 물으니 온몸이 쑤시고 오한이 나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머리에 손을 대보니 열이 펄펄 끓는 것 같아 저는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며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종합병원으로 가서 처음에는 내과로 있다가 내과에서 아무래도 산부인과를 가보는 게 좋겠다고 해서 산부인과 검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끝나자 의사가 저를 부르더군요. 헤르페스인 것 같으니 당분간 부부관계는 안 하시는 게 좋겠다고요. 한마디로 성병에 걸린 거죠. 부부관계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것 같다고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죠. 저 아내랑 부부관계를 요즘은 가뭄에 콩나듯 하는데 절대 많이 하는 게 아니라며 뭐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니냐고요. 그랬더니 의사는 다른 말 없이 약을 처방해 줄 테니 부부관계를 피하는 것 외엔 다른 건 특별히 조심하실 것이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알았다고 하고 병원을 돌아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상했습니다. 요즘은 부부관계도 뜸한데 성병이라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성병을 어디서 옮아왔냐고. 도대체 어디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냐고 다그쳤죠. 그랬더니 자기가 어떻게 하냐며 당신이 평소 깨끗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당신이 어디 가서 걸려와서 나한테 옮긴 거 아니냐고 저보고 덤탱이를 씌우더군요.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며칠 지나지 않아 아내의 몸은 회복되었고 한동안 잠잠하던 아내의 동호회 활동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물론 동호회는 자꾸 바뀌었지요. 세상의 모든 동호회에 다 가입하겠다는 듯 아내는 동호회를 자꾸 갈아탔습니다. 그런데 동호회 활동을 하도록 놔둔 제가 바보 등신이었지요. 동호회 나가서 동호회 활동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호회 나갈 때마다 아내는 새로운 남자를 만났더군요. 그 남자를 만나다 시들해지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른 동호회 가서 다른 남자를 만나 그 짓을 하고, 그 남자가 또 시들해지면 또 다른 동호회를 가입해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동호회를 갈아탈 때마다 아내는 남자를 골라 갈아탔던 것이었습니다. 지난 1년 조금 넘게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갈아탔던 놈이 제가 확인한 인간만 10명이었습니다. 그걸 확인하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뒷목 잡고 쓰러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제가 영화를 넣어둔 외장하드 덕분이었지요. 하루는 제가 집에서 반팔 티셔츠들을 꺼내다 예전에 영화를 다운받아 넣어두었던 외장하드를 찾았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외장하드를 컴퓨터에 꽂았는데 외장하드에 저장해 두었던 영화는 싹 사라지고 그곳에는 각종 사진과 영상들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인터넷에 떠도는 음란 영화나 사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과 영상 속의 여자는 아내였습니다.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아내를 상대하는 남자는 매번 바뀌었고 장소도 매일 바뀌었습니다. 영상을 찍는 걸 다른 남자들은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늘 영상 시작과 종료 버튼은 아내가 와서 누르더라고요. 얼마나 찍어놓은 영상과 사진이 많은지 전화기로는 용량을 초과해 자기 전화기로 찍어둔 영상을 외장하드로 옮겨놓은 듯 했습니다. 영상을 기념이라도 하듯 아내는 그 영상 아래 날짜를 기록해 놓았고, 그 날짜는 아내가 새 직장을 구해서 갔을 때, 동호회 바꿔가며 가입했을 때와 날짜가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영상을 보니 어떤 남자와는 한두 번, 어떤 남자와는 여러 번 관계를 하는 영상이 찍혀 있었습니다. 관계를 한 사람 모두 다 영상을 찍어두었던 거죠. 지금까지 아내한테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아내가 왜 성병에 걸렸는지 그제야 모든 것이 짜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영상을 보고 있으니 아내는 그 짓에 중독된 여자 같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데려다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 개망신이라도 주고 장인 장모한테 데려다가 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싶었지만 일에는 순서가 있으니 저는 그 일은 잠시 미뤄두고 먼저 처리해야 할 것들을 생각했지요. 저는 그 영상에 있는 상대들을 다 잡아내어 남자들 모두 상간남으로 고소해 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선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상황을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담하니
소장을 보내야 하니 이름과 주소를 알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만약 주소를 알아내기 힘들면 전화번호라도 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동통신사에 연락해 사실 조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내를 상대한 남자들의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그 영상이 저장된 날짜를 일일이 적고 그 영상들을 다시 돌려봤습니다. 영상 속의 두 년놈은 아주 요란하게 관계를 하더군요. 어떤 사람은 오빠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땡땡씨라고 하면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결과 아내가 상대한 남자들 중 6명의 이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람들의 연락처를 알아내기 위해서 아내의 전화기를 열어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전화기는 늘 잠겨 있어서 열어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생활이 복잡해서인지 전화기 패턴도 얼마나 복잡한지 아무리 엿봐도 패턴을 한 번에 외우기가 쉽지 않았지요.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니 안 되는 일은 없더군요. 아내가 전화기에 패턴을 그릴 때마다 저는 손가락으로 기억하기 위해 저도 그 패턴을 따라 여러 번 그렸습니다. 그 결과 저는 패턴을 외워 전화기를 열 수 있게 됐죠. 아내의 전화기는 그야말로 비밀의 상자더군요. 아내의 상대남 연락처는 물론 카톡을 열어보니 어느 동호회에 뭐하는 사람인지 신상 정보가 다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주고받은 추잡한 내용과 10명 중 1명도 안 빠지고 사랑한다는 말은 꼬박꼬박 써넣었더라고요. 사랑이라는 말을 이렇게 추잡한 상황에서 써먹다니 진심 욕 나왔습니다. 저는 아내가 자는 동안 상대남들의 모든 기록을 다 옮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내의 전화기에 입력된 전화번호 중 상대의 이름이 아니라 강남오빠, 이쁜이 좋아 등 가입한 카페 아이디가 저장돼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전화를 걸어봤죠. 그랬더니 그중 2사람이 네 땡땡입니다 하고 전화를 받기에 저는 전화 잘못 걸었습니다 하고 끊었고 전화를 끊고 난 후에는 전화번호와 이름도 적어두었습니다. 상대가 10명이라 자료 정리하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저는 장장 2달에 걸쳐 시간대별로 자료 정리해서 변호사 사무실에 넘겼습니다. 세상에 즐길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은데 지금 아내 뒤나 캐면서 자료를 정리하다니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내가 한심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이혼소송과 상간남들 소송 자료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아내와 만나는 남자들 10명, 9명이 유부남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 모두 이 여자가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 만났더라고요. 세상에 불륜이 넘쳐난다고 하더니 어쩜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만나서 하룻밤을 즐길 수 있는지 정말 기가 막힐 따름이었습니다. 저는 소송 준비를 모두 끝내고 아내가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내는 그날도 어느 동호회에서 어떤 놈을 만나고 왔는지 아주 기분이 좋아서 들어왔더라고요. 저는 아내가 들어오자 외장하드를 TV에 연결시켜서 영상을 틀었습니다. 영상이 돌아가자 떡 벌어진 입을 다물지를 못하더군요. 이걸 어디서 찾았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세상에 비밀이 어딨어. 너 지금까지 이렇게 더럽게 살았냐? 내가 너 같은 년한테 속아서 정 주고 몸 주고 지금까지 미친 짓을 했다. 처음 만났을 때 안기고 몸 주고 했을 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내가 네 같은 건 생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어서 네같이 더러운 인간이 세상에 있는 줄도 모르고 재수없게 결혼까지 해버렸잖아. 너 지금까지 실컷 나 가지고 놀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네 인생 가지고 놀 차례야. 각오하고 있어. 내가 소송 자료 다 준비해놨으니 네 주제에 걸맞지 않은 빚 폭탄이 떨어질 거야. 그랬더니 아내는 여보 자기야 왜 이래 말로 해. 자기 나 사랑하잖아. 역겨운 소리를 하더군요. 야 사랑이 무슨 쓰레기 청소차야? 어디서 온갖 쓰레기짓 다 하다가 할 말 없으니 사랑이야. 네 부모도 네가 이 정도로 쓰레기일 줄은 모르고 있을 테니 내가 친절하게 다 설명해줄게. 너는 정말 알면 알수록 쓰레기야. 그랬더니 울고불고 내가 미쳤었나 보다며 빌고 난리도 아니더군요. 너하고 같은 공간에서 숨쉬고 있는 것도 토할 것 같으니 며칠 내로 당장 짐 챙겨서 나가. 아니면 내가 집 내놓고 네 짐은 다 버릴 테니까. 그러고는 저는 그 얼굴 더 보고 있다가는 사고 칠 것 같아서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가지고 나온 자료들은 변호사 사무실에 넘기고 정식으로 소송 신청을 했죠. 아내와 상간남들까지 총 11명을 소송 신청 내니 변호사 사무실 사람들도 저만큼 놀라더군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남자를 만났냐고요. 저도 처음엔 너무 놀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정도는 놀랄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한 남자가 아내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집 문을 두드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내가 집에 있다가 놀라서 뛰어나가니 왜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없냐며
너 이혼하고 나한테 온다고 하지 않았냐? 나는 벌써 아내하고 이혼 준비하고 있다. 네가 이혼한다고 해서 너만 믿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잠수 타는 거냐며 너 다른 남자 생겼냐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리고 그 남자 뒤에는 그 남자의 배우자가 그 남자 뒤를 밟아서 따라왔더군요. 그 남자 배우자는 네가 만난 년이 2년이냐며 이 여시 같은 년 만나느라 네 가정도 버리고 네 새끼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냐며 아내 머리채를 잡더니 네 죽고 나 죽자 난리를 피우고 그 남자는 자기 배우자를 뜯어말리며 네가 미쳤냐고 하고 그러니 그 남자의 배우자는 지금 누가 앞에서 누구 편을 듣느냐고 괴성을 지르고 그 와중에 남자는 아내한테 와서는 괜찮냐며 진짜 막장 드라마 아수라장이 따로 없더군요. 그뿐인 줄 아십니까? 아내가 바람핀 유부남의 배우자들도 아내의 정보를 다 캐내어 아내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걸었더군요. 소장이 무슨 선물도 아니고 양쪽 집안에 소장이 오고 가고 소장을 주고받고 난리도 아니었지요. 지금까지 아내 앞으로 도착한 소장이 총 8개입니다. 둘째 아내는 법원의 부름을 수차례 받는 인물이 된 거죠. 한 사람당 어림잡아 2천만원 위자료를 준다고 해도 8명이면 1억 6천인데 월급 받는 족족 다 쓰고 모아놓은 돈은 10원도 없는 데다 저한테까지 위자료를 줘야 할 판이니 그 돈을 어찌 감당할런지요. 지 인생을 어찌저리 지가 꼬는지 하룻밤 잠자리가 그렇게 좋은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는 여자입니다. 제가 장인장모에게 이 사실을 다 알렸더니 장인장모도 아무 말 없이 그저 미안하다 면목 없다 소리만 반복하더군요. 아내는 우리 집에서 짐을 챙겨 마땅히 갈 곳이 없어 친정으로 갔는데 장인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열이 받아 아내 머리카락을 가위로 잘라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당해도 싸지요. 제가 못한 거 장인이 대신해줘서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지금 한창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상간남은 물론 아내한테도 위자료 악착같이 받아낼 겁니다. 저 아직 33살밖에 안 됐는데 이런 여자 안 꼬이고 진짜 괜찮은 여자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동안은 아내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여자들이 다 이상해 보일 것 같지만 마음 정리하고 잘 살아보겠습니다.